자, 우리 지난 시간에서 이제 알 것은 뭔가 하면 책에 있는 42페이지 5절 부동산 특성이에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이 특성은 1장에 있는 총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매년 여기서 시험에 꼭 한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특성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특성은 항상 뭐 있습니까? 다른 것과 다르게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특성은 반드시 일반 재화들과 서로 비교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시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부동산은 크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 토지도 있을 것이고 그 반대로 뭐 있습니까? 정착물이 있는데 정착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이 되어진다. 따라서 그 중에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특성이 있을 것이고 건물 특성이 있는데 이 중에 훨씬 더 중요한 건 토지 특성이 중요하지 건물 특성이 분명히 중요한 건 아니더라.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건물 특성 굳이 공부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 말은 반대로 뭐 있습니까? 반드시 공부할 것은 토지 특성은 꼭 공부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토지 특성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등이 개입하지 않고 부동산 자체에서 올 수 있는 자연적 특성이 있는 반면에 거꾸로 뭐 있습니까? 사람 등이 개입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인문적 특성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책에 있는 42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뭐 자연적 특성이나 인문 특성에 대한 설명이 쭉 있다. 그죠? 그럼 이런 게 어떻게 해서 나타났냐 봐보니까 항상 이렇게 부동산과 일반재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분필과 서로 비교해 보니까 그와 같이 부동성 등등이란 특성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필은 이동 가능하다. 그럼 반대로 뭐 있습니까? 부동산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부동성이라는 용어를 쓰더라 이겁니다. 두 번째, 분필은 소모되지만 땅은 절대 소모되지 않고 그 습성이 계속 가지고 있다 해서 영속성이라는 용어 쓰겠다. 그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분필은 인간 등이 만들 수 있으니까 공급이 증가되겠지만 거꾸로 뭐 있습니까? 부동산은 절대 인간이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절대 증가되지 않는다 해서 이걸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부정성이다 라고 표현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필은 똑같은 동질적인 물건이 있는 반면에 땅은 절대 비록 똑같은 모양의 옆에 있는 땅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 뭐 있습니까? 그 땅에 있는 성질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즉 물이 함량되어 있는 정도, 점토와 사토 혼합되어 있는 정도 다 틀린답니다. 그래서 각각 있는 땅들마다 성격에 대한 차이가 있더라 해서 이걸 뭐라냐? 개별성이다라고 쓰겠다죠. 자, 그리고 분필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나 반대로 뭐 있습니까? 땅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옆집에 있는 땅과 내 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해서 다른 말로 인접성이다라고 쓴답니다. 겁에 보니까 분필은 사용되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겠지만 거꾸로 뭐 있습니까? 땅이라는 것은 주거, 상업, 공장, 농지, 임지 등등 여러 개 용도로 쓸 수가 있다 해서 다른 말로 용도 다양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보니까 분필은 두 개를 한 개를 합칠 수 없는 이런 특성이 있지만 땅은 한 필지가 두 필지 될 수 있고 또 뭐 두 필지가 한 필지 될 수 있죠. 이와 같이 병합분할 가능성이 있더라. 그 외에 나머지 이건 위치에 대한 가능성이 아니라 가변성. 자, 이거 오타인데요. 위치가 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국토성,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등등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면 실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사실 구분되는데 이 중에 반드시 공부해야 될 건 뭔가 하면요. 이 4개 또는 5개만큼은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즉, 첫 번째 꼭 알 것은 부동성을 꼭 공부하시고 영속성, 부정성 요 3개만큼 무조건 어쨌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개별성과 용도 다양성 이런 정도만 내용을 파악하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하자가 없더라 이겁니다. 자, 따라서 그런데 우리 항상 이제 여기 있는 부동산 관련돼 있는 특성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문세 공부했겠지만요. 따라서 뭐 있습니까? 이걸 공부하시는 방식은 적어도 이 기본서가 한 번 정도 보았을 때 다시 보시면 아, 이게 부동산과 서로 관련돼 있는 말이다. 또 어떤 게 영속성 관련된 말이다. 이런 것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많은 예가 있지만 물론 책에 있는 내용을 체킹해 주겠지만 내용을 압축해 좀 설명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자, 일단
예, 각각의 파생된 특징을 보겠습니다. 건물은 그냥 이런 특성이 있지만 그냥 넘어가세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이겁니다. 땅은 절대 이동할 수가 없더라. 자, 책 보시면서 책에 체킹하십니다. 하는데 42페이지, 예, 거기 있는 갈로 1번 나있죠. 부동성 같은 말이 뭐냐? 동의어도 하셔야 됩니다. 위치의 고정성이다 라고 쓴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파생된 특징이 뭐 있는가 하면요. 갈로 1번, 예, 국지적, 지역적 시장 된다. 2번 뭐 있습니까? 예, 임장과 정보활동 중요성을 강조한다. 줄 꺼놓고 세 번째 외부 효과 발생한다. 줄 꺼놓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있습니까? 예, 갈로 5번입니다.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예, 이런 정도에서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다죠. 참고로 이 내용을 공부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글씨는 굳이 보지 마세요. 여기 이 파트에서는 다만 굵은 글씨만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다 암기하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동산 특성을 공부하시는데 내용을 좀 압축해서 보셔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예, 특히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말은 꽤 많지만 제가 봐서는 요 한 4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 큰 무리 없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무슨 시장이다 요 말 나오죠. 나오는 순간 이건 전부 다 부동성입니다. 앞에 하여튼 무슨 시장이란 용어 나오면 전부 다 부동성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외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지적이다. 그 다음에 국지란 말 같은 말이 뭐냐? 지역적이다. 또는 부분적이다. 부분시장이다. 또는 하위시장이다. 이러한 말은 전부 다 뭐 있습니까? 부동성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라고요. 자, 그리고 예, 두 번째 보니까 임장활동과 정보활동이 요구되어진다. 임장활동과 이런 정보활동이 요구되어진다. 이런 거.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 항상 이제 주로 묻는 게 지역 분석과 서로 관련되어 있더라. 지역 분석. 자, 요거하고 항상 조심할 건요. 우리 과거에 나왔던 문제가 요게 개별 분석도 부동성과 서로 관련되어 있을 것인가? 이거는 먼저 아셔야 돼요. 적어도. 자, 일단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하고 있는 요런 뭐 있습니까? 3개 정도에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웬만한 문제는 거의 풀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 뭐 한 개 더 있는데 이런 겁니다. 사회 심리가 불안할 때. 심리가 불안하면 훨씬 선호되어지는 것은 동산이 부동산보다 훨씬 더 선호되어진다. 네, 이런 4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지금 쓰고 있는 시장이란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시장이 있는가 하면요. 추상적 시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뭐 있는가 하면 구체적 시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외 불안전 경쟁 시장이란 말도 가끔 나오는데, 자, 요 말 뜻이 뭐냐? 이것부터 합니다. 물론, 수험생 입장에서 뭐 있으면 어쨌든 답을 맞추는 궁극적 목적이니까 제가 설명드릴 때 이해 안 되면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겁니다. 추상과 구체에 대한 차이는 뭐냐? 구체란 것은 구체된 특정한 장소를 지칭한답니다. 즉, 이런 거죠. 남대문 시장 어디 있습니까? 남대문에 있죠. 특정한 어떤 장소, 구체적 장소를 지정해 주는 게 뭐냐? 이게 구체적 시장이라고요. 근데 추상은 보이지 않는 권리란지 등등 이러한 게 뭐 있습니까? 무형물 등이 이렇게 이동될 수 있는 시장이 뭐냐고 이게 추상적이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시장, 뭐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 이런 게 대부분 다 뭐 있습니까? 예, 추상적 시장이랍니다. 왜? 노동시장 어디 있냐? 말 못한다 오죠? 따라서 부동산은 원래 뭐 있습니까? 이건 추상적 시장입니다. 즉, 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즉, 우리가 현재 부동산 등을 매매한단 말은 뭐 있습니까? 부동산 자체를 사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동산 관련돼 있는 권리와 이익을 매매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있습니까? 이들은 예, 추상적 시장은 항상 예, 부동산 것으로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구체라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하면 막연하지만 예, 이거 아닙니까? 서울에 있는 남대문 시장 안에 있는 부동산은 이건 남대문 지역에 있는 부동산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특정한 장소를 칭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 뭐 있습니까? 현재 부동산 때문에 여기 있는 시장이라는 것은 부동산 것으로 관련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이런 앞으로 이 국지란 말과 지역이란 말과 부분, 하위 다 같은 말인데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필은 뭐 있습니까? 강남에 있던, 그 다음에 부산 지역에 있던 가격 차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강남에 있는 땅 한 평과 부산에 있는 해운대에 있는 땅 한 평에 대한 땅값이 왜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분필처럼 뭐 있습니까? 땅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으면 분명히 뭐 있습니까? 땅값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죠.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땅은 이동할 수 없는 이런 부동성 때문에 항상 특정한 지역마다 가격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되겠다죠. 그 다음 세 번째 임장활동과 정보활동. 자, 임장이란 말. 물론 저 개인적으로 사실 임장은 굉장히 싫어하는 용어입니다. 왜? 일본식 어떤 용어를 가지고 그대로 도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원 쪽에 어떤 강의들 나갈 때, 강의 나가면 항상 뭐 있습니까? 학생들이 가끔 이제 이 한 학기 동부 임장, 현장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게 돼 있는데 가끔 이제 거기 있는 애들이 임장 활동 간다면 굉장히 저를 뭐라 하거든요. 왜? 우리나라 좋은 말이 있습니다. 임장 같은 말이 뭐냐? 현장 답사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현재 뭐 있습니까? 중개사가 되시거든. 될 수 있으면 이 말 쓰지 말고 더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현장 답사 간다. 이런 용어를 쓰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임장은 뭐냐? 현장 답사 간다 이겁니다. 그럼 물어보자고요.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땅을 사서 땅을 직접 찾아갈 것인가 땅이 날 찾아올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자고. 분명히 뭐 있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가죠. 왜 그랬습니까? 땅이 이동할 수 없는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왜 찾아가니? 가보니까 땅이 현재 모양이 어떻게 돼 있고 주변 환경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정보 파악할 목적이죠. 따라서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임장활동과 정보활동은 부동산과 서로 관련되어 있더라. 자, 그리고 자, 같은 맥락인데 국지란 말은 사실 같은 맥락인데요.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현재 뭐 있습니까? 내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때 항상 내 부동산 자체, 내 물건 자체만 분석할 것인가 주변 환경 분석할 것이라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이런 분필은 이 분필이 상업지역에 있던 주거지역에 있던 분필 가격 차이 없다 그죠? 왜?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 땅이 주변 지역이 상업일 때 주거일 때 땅값 차이 있습니까? 있을 같아. 그죠?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때 내 부동산도 평가하지만 이동할 수 없는 주변 환경도 반드시 분석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지역 분석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요 개별 분석은 뭐 있습니까? 요거는 나중에 하겠지만 개별성과 서로 관련되어 있는 이 부동산 특성입니다. 왜? 개별 분석은 각각에 있는 물건마다 다 틀리니까 개별적 성향이 있으니까 따로따로 분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절대로 기억하실 때 개별 분석은 부동산과는 관련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 있는 지역 분석과 서로 연관되어서 할 게 외부 효과인데 이건 나중에 인접성에서 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사회 심리가 불안하면 훨씬 더 선호되어지는 것은 뭐냐? 결국 뭐 있습니까? 동산이 선호되어진다. 자, 이해 안 되는 분들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말 대신 전쟁이 터지면 어느 것을 들고 갈 것인가 물었을 때 당연히 뭐 있습니까? 동산 들고 간다 설명하겠죠. 따라서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항상 그럼 왜 현재 부동산 선호되지 않을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뭐죠? 부동산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런 정도 보시고 자,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책에 있는 내용도 몇몇 개 있지만 이건 한 번쯤 생각하면 금방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진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책에 있는 순서 좀 다른데 40 뭐 있습니까? 4페이지 영속성이란 말이 있죠. 그럼 참고로 이 말과 같은 동의어도 아셔야 됩니다. 동의어. 부동성 같은 말이 위치 고정성. 영속성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 했듯이 책에 뭐 있으면 맨 밑에 이 3번 있죠? 같은 말이 뭡니까? 파괴되지 않는다, 불개성.
또는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소모되지 않는다, 비소모성. 이렇게 쓰겠다. 그죠? 자,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그 외에 뭐 있습니까? 자, 이 말입니다. 요 같은 말이 좀 써볼게요. 불괴성이란 용어 쓰기도 하고 또는 뭐 있습니까? 불변성이란 용어 쓰기도 한답니다. 물론 책에는 보니까 비소모성 또는 뭐 있습니까? 내구성, 오랜 기간 쓴다 이런 용어 쓰기도 합니다. 자, 일단 여기 중요한 것은 영속성에서 파생되어 있는 특징을 좀 봐보자 이겁니다. 영속성에 파생되어 있는 특징이 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세 개 정도 제가 정리할 겁니다. 첫 번째, 땅은 절대 파괴되지 아니하니까, 그죠? 땅은 절대 그 결과 감가 대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결과 그 땅에서 나오는 수익 등은 매년마다 비슷한 수익이 뭐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수익 등은 영속적이다. 물론 입문서에서 약간 언급했겠지만요. 이 수익 등을 묶어서 뭐라냐? 우린 다른 말로 이걸 효용 또는 뭐 있습니까? 유용성. 효용 또는 유용성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유용성은 영속적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책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각마다 파생되어 있는 특징을 보시면서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를 좀 찾아보자 이겁니다. 보시고 나중 가서 뭐 있습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현재 토지가 절대 파괴되지 않으면 절대 하자 보수할 필요 없는 거죠. 하자 보수할 필요 없으니까 결국 뭐 있습니까? 다시 만드는 하자 보수비를 알 수 있냐? 알 수가 없다 해서 재생산비 법칙을 쓸 수가 없다. 이런 의미는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감가가 되지 않는 거죠. 파괴되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때 좀 조심할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감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요. 물리적 감가와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 요 두 개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잠시 여기 보세요. 이제 원래 감가는 크게 세 개 있습니다. 물리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 감가를 세 개 있거든요. 물론 우리 앞에 입문서에 약간 언급을 다시 했으면 했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물리 감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건물의 껍데기가 문제가 있더라. 이게 물리 감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가끔 이 말 쓰죠. 나이가 몇이냐 물었을 때 뭐 있습니까? 40이다. 이렇게 말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실제 내가 봐서 보니까 한 50대야 보여. 이런 게 뭐냐? 이게 물리감가예요. 그죠? 그러니까 껍데기가 문제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감가는 건물 외벽이 파손, 마모, 손상, 훼손, 노후화 등등등이 된 게 이게 물리감가구나. 이렇게 그냥 기본概念 아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기능감가는 뭐냐? 이 안에 있는 내부적 요인이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기능감가다.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애는 참 이쁜데 뭐 있습니까? 성질이 굉장히 지랄 맞아. 이런 게 뭐냐? 기능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이 건물 안에 있는 내부상 문제. 즉 어떤 게 있습니까? 계단 등이 이상하더라. 또는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저기 있는 뭐 20평인데 방이 한 6개 되더라. 또는 40평인데 뭐 있으면 방이 한 2개 되더라. 이 너무 과거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대부분다 보니까 기능감가의 한 예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감가는 내 부동산과 주변 환경을 비교했을 때 이게 어울리지 않을 때가 뭐냐? 이 곧 경제감가가 되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건물에 현재 주건대 주변 환경이 쓰레기 매립장 들었다, 공장 지역이다. 이런 게 일종의 뭐 있습니까? 경제감가의 한 예가 되어진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 좀 잘못 썼네. 자, 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현재 영속성은 절대 파괴가 되지 아니하니까 물리 감가가 되냐? 안 된다. 그런데 경제 감가에 대한 대상은 되어질 것인가? 이게 문제 키워드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땅은 현재 농지인데 주변 환경에 공장 들어있어? 여기 무슨 감가죠? 그렇죠. 경제 감가죠. 따라서 이 말 아닙니까? 감가, 영속성 때문에 감가는 되지 아니하지만 반대로 뭐 있습니까? 물리적 감가 대상은 되어진다. 이건 좀 아셔야 돼요. 네? 자, 앞으로 여러분들 이건 좀 기억하자고요.
만약에 지문상에서 영속성에서 감가란 말 나오면요. 이건 당연히 뭐 있습니까? 이건 기본 전제가 물리 감가일 걸 말한다. 앞에 말이 없을 때는. 근데 영속성에 뭐 있습니까? 이 말을 쓸 때는 반드시 경제 감가는 단서를 붙이게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 감가는 되지 아니하지만 경제 감가 대상은 되어진다. 이런 정도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등은 영속적이다. 여기서 파생된 내용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문서에 보니까 감정평가 3방식 한번 들어본 적 있죠? 이 건물 가격을 평가해 주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더라. 뭐가 있습니까? 옆집에 있는 물건이 5억이면 내 물건 5억이다. 아, 옆집과 내 물건 서로 비교했네. 여기에 뭐냐? 비교 방식이다. 그죠? 이 분필 만드는 생산 원가, 단가를 통해서 이 분필 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원가 방식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이 건물 가격을 평가해 줄 수 있는 수익 방식이 있더라. 따라서 우린 감정평가할 때 크게 세 가지 방식인 비교 방식과 원가 방식과 수익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뭐 있습니까?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이 건물 가격을 평가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익 방식, 그 중에 가격을 파악해주는 수익하는 법이 있습니다. 수익하는 법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되어진다. 이런 건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지문인데 항상 여기 있는 가치 개념과 가치 개념은 결국은 여기 있는 영속성과 서로 관련되어 있더라. 그럼 지금 쓰고 있는 가치 개념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가치란 것은 장래 예상되는 미래 예상되는 뭐 있습니까? 편익을 현재 가치로 뭐 있습니까? 환원한 값이다.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우린 가치 개념인데, 자, 이 말이 뭐냐? 그냥 간단할게요. 이 분필은 소모가 되니까 이 분필 가격은 현재 대가 가치입니다. 근데 반대로 뭐 있습니까? 부동산은 절대 파괴될 수 없는 영속성 때문에 현재 이용이 아니라 장래 이용 대가가 현재 가치에 반영되어서 결국은 현재 가치 도출을 한답니다. 즉, 우리 이런 경우 있죠. 아니, 현재 이 땅은 농지인데 앞으로 3년 후에 이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진다라고 말을 하자마자 땅값을 하죠. 이 말은 미래에 있는 이용 대가가 현재 가치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치 개념과 서로 관련된 말은 전부 다 영속성과 서로 관련되어 있더라. 이런 것 때문에 뭐 있으면 항상 부동산 이용이든지 부동산 가격 등을 파악할 때 현재 이용을 고려하지 말고 장기적 뭐 있습니까? 장래 변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고려할 수밖에 없으니까 장기적 배려성이 요구되어진다. 이런 내용도 같이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소유 이익과 사용 이익으로 분리할 수가 있더라. 그럼 참고로 책들은 어떤 책은 소유 이익과 사용 이익이라는 용어 썼지만 어떤 책은 요 말 대신 뭐 있습니까? 가격이란 말과 사용 이익 임료라고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시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현재 영속성과 서로 관련되어 있냐는 건데 이런 거 아닙니까? 분필과 여기 있는 부동산 비교할게요. 여러분 특히 분필은 뭐 있습니까? 가격은 있죠. 그죠? 근데 임대 준다 이 말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다. 근데 부동산 뭐 있습니까? 가격도 있고 임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 아닙니까? 왜 분필은 임대 못 주냐? 소모되니까.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소모 안 되니까 결국은 임대 등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소모된다 되지 않는다. 이 말 뜻이 뭐죠? 아, 부동성이죠. 부동성과 서로 관련되어 있구나. 따라서 이러한 것 때문에 결국은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부동산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임대차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험에서 이런 말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할 거겠지만 경제편에서 항상 유량이란 말과 저량
이건 입문서에 약간 비었을 겁니다. 유량과 저량 또는 뭐 있습니까? 예, 여기 있는 기간과 시점 또는 장기와 단기 또는 뭐 있습니까? 신규 주택과 그 다음에 재고 주택. 이건 전부 다 영속성과 관련되어 있다. 왜냐? 단기, 장기란 말은 벌써 내포된 말 뜻이 뭐 있습니까? 오랜 기간 이용될 수 있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말은 전부 앞으로 시간 관련되어 있는 말은 전부 다 영속성 것으로 관련되어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반재화들과 다르게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취할 수가 있구나. 이것도 아시고요. 자, 이 말이 뭐냐? 잠시 이런 겁니다. 우린 부동산을 사가지고 취득해서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운영하고 그 다음에 처분할 거 아닙니까? 이 운영 대가가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우린 소득 이득입니다. 처분 대가가 뭐냐? 다른 말로 자본 이득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 자, 분필과 부동산 비교할게요. 부동산. 이럴 때 분필은 사가지고 운영 후에 처분할 수 있습니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사가지고 운영 후에 처분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왜 이 분필은 처분 못할 것인가? 소모되니까.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소모되지 않는 결과 처분할 수 있다 해서 이 말은 결국은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자본 이득도 취할 수 있으니까 현재 뭐 있습니까? 예, 영속성과 서로 관련돼 있다. 즉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은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에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요, 뭐가 소모된다, 파괴된다 이런 말 나오죠. 나오면 전부 다 이건 예, 영속성과 서로 관련돼 있구나. 이렇게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책에 있는 내용 좀 정리할게요. 자, 책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말 뭐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예, 45페이지 뭐 있습니까? 예, 동그라미 1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적용할 수 없다 줄 거 놓고, 비록 제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줄 거 놓고요.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예, 장기적 관점, 장기적 배려가 중시된다. 네 번째 뭐 있습니까? 자본 이득과 소득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다섯 번째, 소유 이익, 즉 가격과 사용 이익, 즉 임료를 통해서 임료 및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 있습니까? 재고시장 또는 신규주택 이런 말로 하면 전부 다 이건 영속성과 서로 관련되어 있구나. 이런 정도에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예, 최근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장 가보니까 인간들은 땅을 절대 만들 수가 없다라고 설명되어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갈로 2번 뭐 있습니까? 예, 부정성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부정성은 뭐 있습니까? 예, 다른 말로 인간은 땅을 만들 수 없다. 비생산성, 면적의 유한성이란 용어 쓸 수 있다고 하죠. 자, 이것 때문에 파생된 특징이 어떤 게 있을 것인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간척지나 매립지 등은 자, 요거 세 가지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 있습니까? 과연 이게 부정성에 대한 예외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네, 1한계 국토 면적의 증가 행위가 아닐 것인가.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네, 이런 걸 이행 전환으로 볼 것인가. 이러한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땅을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토란 개념, 예? 이런 국토란 개념 뭐 있습니까? 육지만 포함되어집니까? 아니면 바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국토란 개념은 바다와 육지 둘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세요. 서해안 지역 보니까 얼마 전에 이 지역을 이렇게 매립을 해서
매립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이 땅을 농지나 택지로 쓰고 있죠.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은 이건 부정성이란 땅이 증가된 게 아니냐, 즉 부정성이 된 예배가 아니냐, 아니면 국토가 증가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 이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이 지역은 바다에 있지 않습니까? 바다 밑에 뭐가 있었죠? 땅이 있었잖아, 땅. 그죠? 그럼 이 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과거에는 여기 있는 이 땅은 바다로 이용되고 있는 땅인데 지금은 흙을 좀 더 얹어서 뭐 있습니까? 농지나 택지 등을 만든 거지 절대 뭐 있습니까? 부정성에 대한 예배다 이 말 쓰지 말고, 그죠? 국토 면적에 대한 증가 행위는 아니더라 이런 건 좀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건 이행 전환을 본다, 용도 등이 변경된 걸 본다, 이러 본답니다. 자, 요걸 좀 이따 다시 설명했지만 요 말 대신 뭐 있으면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우리는 경제적 뭐랍니까? 공급이라 한다. 이렇게 쓰기도 한답니다. 자, 이런 건 좀 이제 나중 가서 다시 공부하시면 금방 이해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요, 핵심은 이거죠. 따라서 사람들은 절대, 자, 거꾸로 합니다. 건물은 내가 1층, 2층 만들어 보니까 건물 한 층 만드는 생산을 알 수 있다죠. 그런데 땅은 인간이 절대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땅 한 평 만드는 생산비를 알 수 있냐? 모른다. 그러면 우리 앞에 설명했지만 감정평가 3방식에서 건물 가격 평가해주는 방식 중에서 만드는 생산비를 통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있죠. 곧 그게 뭐예요? 그렇지, 원가법이죠. 그래서 원가법을 적용할 수 없더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말은 이 공급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급. 자, 지금 쓰고 있는, 앞으로 부정성에 쓰고 있는 공급은 특별한 말 쓰지 않으면 이건 당연히 뭐 있습니까? 물리적 공급일 걸 가정합니다. 물리적 공급은 절대 인간은 뭐 있습니까? 땅을 만들 수 없으니까 공급은 절대 증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 우리 항상 공급 곡선은요, 이건 뒤에 경제편사입니다. 하는데 사람들은 절대 땅을 만들 수 없으니까 땅은 항상 뭐 고정돼 있더라, 한정돼 있더라 해서 반드시 부동산 공급 곡선, 이게 무슨 곡선이죠? 수직 곡선이다. 같은 말이 뭐냐? 완전 비탄력적 곡선이다 이렇게 쓴답니다. 쓸 때. 그죠? 자, 일단 이런 말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서 하겠지만요. 뒤에서 하겠지만 경제적 공급은요, 가능합니다. 이건 인문서에 약간 언급을 했을 거예요. 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용도 대응성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 특히 뭐 있습니까?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증가되지 아니하지만 경제 공급은 가능하다. 이런 말은 꼭 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 보니까 네 번째, 따라서 사람들이 절대 땅을 만들 수 없으니까 항상 토지는 뭡니까? 토지는 부족하더라. 부정 문제의 가장 근본적 원인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뭐 있습니까? 땅값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집가고의 원인 될 것이고, 땅값이 비싼 만큼 토지가 훨씬 더 집약적 이용되겠죠. 이런 집약적 이용과 서로 관련된 말도 부정성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요, 혹시 문제에서 이런 말,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어진다. 또는 토지 공개념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말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이건 부정성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 이런 말 아닙니까? 사회성, 공공성, 국가에서 마음대로 관여한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은 왜 국가에서 마음대로 관여할 것인가?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땅은 인간이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땅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그렇죠. 국가한테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마음대로 관여한다. 이렇게 논리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이 요 4개 또는 5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그 문제 맞추는데 큰 무리 없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거기 있는 43페이지 갈로 2번의 부정성에 대해서 파생된 특징 가볼까요? 예, 양갈로 1번. 예, 줄만 끊어서 생산비 법칙 적용되지 않는다. 자, 갈로 2번 가보겠습니다. 물리적 공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더라. 그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 가볼까요? 따라서 물리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 다른 말로 수직 곡선이다. 이런 말로 기억하시고요. 예, D장 넘어갑니다. 그러나 갈로 3번처럼 경제 공급은 가능합니다. 자,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있습니다. 5번째. 땅이 인간이 만들 수 없으니까 토지는 희소하다,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6번처럼 뭐 있습니까? 토지용이 집약화가 되어진다. 자, 그리고 보시고 8번 가볼까요? 예, 토지 공개념이 강화된다. 또는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어진다.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이건 예, 부정성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일부러 제가 우리 책에 부동산 이 관련된 특성이 꽤 많지만 그 중에 수업을 이 세 개를 굉장히 강조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세 개 거의 매번 시험 나오고 여기서 거의 대부분 뭐 있습니까? 정답이 좌우되어진다.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개별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개별성은 책의 45페이지 보니까 나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거는 한 3개 또는 4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예, 개별성은 땅은 전부 다 성격이 다 차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각각 있는 땅들마다 평가란지, 감가란지, 수익 등을 평가할 때 각각 있는 물건마다 한 개 한 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개별 분석과 서로 관련된 말은 앞에 제가 그냥 설명 안 했지만 반드시건 개별성이지 부동성 등은 아니겠다. 또한 같이 물, 일가 법칙 법칙을 쓸 수가 없더라. 이 말이 뭐냐? 지금 쓰고 있는 일물, 일가는 우리 말로 번역하면요. 한 개의 물건에 한 개의 가격이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분필은 동일한 가격을 갖고 있다. 이거 말뜻이. 그러니까 동일한 물건은 동일한 가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동일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일물가 법칙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이 표준지 선정을 어렵게 한다. 선정을 곤란하게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표준지라는 것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 우리 공시지가는 대외적으로 알려주는 땅값이죠. 자, 우리 매년 1월 1일 날짜로 뭐 있습니까? 매년마다 정부가 각각 있는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 공식을 발표합니다. 하는데 현재 우리 지적도를 보니까 특정한 지역에 지적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되어 있으면 이 중에서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보편 타당성 있는 표준지를 분명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개별성 때문에 각각 있는 땅들마다 성격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까 항상 뭐 있습니까?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보편 타당성 있는 땅을 선정하는 건 쉽지 아니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네 번째 보니까요. 물리적 측면에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 대체란 말 뜻은 뭐 있습니까? 동일한 물건을 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물건이거든요. 그죠? 여기 있는 흰 분필과 노란 분필 서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있습니까? 분명히 개별성은 똑같은 물건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없으면 결국 뭐 있습니까? 서로 바꿀 대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말 기억하시고 대체가 불가능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개별성은 이런 정도까지 하시면서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 가볼까요? 45페이지 갈로 4번에 개별성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갈로 1번 줄만 끊어서 일물 일가 법칙을 쓸 수가 없다. 두 번째 뭐 있습니까? 표준지 선정 어렵게 한다. 세 번째 뭐 있습니까?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품 간의 대체 관계를 제약하는 특성이 있다. 이 말이 뭐냐? 물리 측면에서, 이 말로 좀 바꿔놓으세요. 물리 측면에서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내용이 깔끔합니다. 자, 일단 이런 정도에서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접성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인접성은 그냥 가볍게 내용을 정리하시는데, 우리 아마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자, 46페이지의 맨 위에. 예,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갑니다. 외부 효과 발생된다. 두 번째, 인접지와 협동적 이용을 중시한다. 세 번째,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이론적 근거된다. 자, 네 번째 써놓으세요. 용도적 측면에서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써놓고, 다섯 번째 뭐 있습니까? 지역 분석에 대한 이론적 근거 되어진다. 이 정도까지 아셔야 됩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인접이 이거죠. 땅은 전부 다 연결돼 있는데 내가 현재 이만큼 땅을 샀으면 반드시 뭐 있습니까? 옆집에 있는 땅과 내 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더라 이거죠.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거기 책에 있는 뭐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 따라서 옆집과 뭐 있습니까? 협동적 이용이 되어질 때 가장 높은 가격이 창출되어진다 이거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두 번째. 그래서 우리 항상 부동산 가격 등을 평가할 때 내 부동산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도 분석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세 번째 뭐 있는가 하면 이겁니다. 외부 효과가 발생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외부 효과. 이건 나중에 정책에 가면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할 겁니다. 이 말은 외부 효과는 뭐 있습니까? 외부 환경에 대해서 이익을 볼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는 게 이게 뭐냐? 외부 효과입니다. 즉, 이런 거 아닙니까? 현재 보니까 우리 주거지역에 학군 좋은 초등학교 들어오면 결국은 이 주거지역은 집값 올라가죠. 그래서 이익을 봤다 해서 외부 효과고, 거꾸로 현재 이 주거지역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면 결국은 집값이 떨어지겠죠. 이런 게 손해봤다 이게 결국은 외부 불경제인데, 자, 우리 이익을 본 걸 외부 경제, 손해본 걸 외부 불경제인데 이걸 둘 다 합쳐서 뭐라냐? 외부 효과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외부 효과도 결국 뭐 있습니까? 땅이 이동할 수, 인접에 있는 토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외부 경제가 발생되어지면요, 여기 있는 이 지역 주민들 그만큼 이익을 본 거 아닙니까? 그죠? 본 거에 대해서 국가가 뭐 있습니까? 여기 이익을, 개발 이익을 뭡니까?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접성 결국 뭐 있습니까? 협동적 이용 필요하다. 또는 외부 효과 발생한다. 지역 분석 필요하다.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바로 앞에 있지만 물리적 측면에서 뭐라 했습니까? 대체가 불가능하다 써놨죠. 분명히 대체란 말 뜻은 뭡니까? 동일한 물건을 서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물리란 것은 그 자체를 보니까 똑같은 물건이 없기 때문에 대체 못하지만 용도 측면에서는 대체 가능하다. 이 말은 뭐냐?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는 땅이 평당 1000대면 옆에 땅은 대충 얼마입니까? 평당 1000 되겠죠. 왜 그러냐? 같은 용도로서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결국 뭐 있습니까? 이게 서로 대체 가능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본다면 용도 측면에서 대체 가능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인접성과 서로 관련되어 있더라.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만약에 이거 제가 지어버리는데, 내 땅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할 수 있으면 인접성이라는 말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원래 인접성은 사실 어디서 나왔냐? 부동성에서 파생된 특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거에 시험 나왔던 게 뭐가 났었냐? 이런 게 시험 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 효과와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특성은 어떤 거냐 해서 1번 영속성, 2번 부동성, 3번 부정성, 4번 뭐 있습니까? 개별성, 5번 보니까 용도 다양성.
요렇게 해서 뭐 있습니까?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분명히 외벽과는 뭐 있습니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뭐 땅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원래 정확한 답은 뭐 있습니까? 인접성이 되겠지만 만약에 시험에서 인접성 관련 말이 없으면 반드시 그거 대신 뭐 있습니까? 얘는 원래 부동성에서 발생된 특징이기 때문에 그 답은 뭘 하겠습니까? 부동성을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시험 나왔을 때 아니 내가 배웠던 내용은 인접성에 대한 설명인데 그래 여기 밑에 나왔던 답이 인접성이 없더라. 없으면 무조건 부동성을 하시면 답이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그런 정도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인문적 특성 갑니다. 가볍게. 인문적 특성은 사람 등의 개입에서 나타난 특성이다 보니까 이걸 다른 말로 가변적, 후천적 이런 용어 쓴답니다. 그 중에 특히 여러분 알 것은 이거 말씀드립니다. 용도 다양성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용도 다양성과 서로 관련된 부동산 특성은 체유효형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되어진다. 가격 다원설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되어진다. 또는 이행과 전환이 가능하다. 마지막에 뭐 있습니까? 경제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말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이 말 아닙니까? 자, 우리 현재 이렇게 보자고요. 이 땅이 보니까 주거로 이용되고 상업 이용되고 공장 이용되어질 때 주거일 때는 평당 1000 될 것이고 상업 이용되면 평당 2000 될 것이고 공장 이용되면 평당 3000 이용되어진다 합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 같으면 이 땅은 무슨 용도 쓰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공장 쓸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주어진 땅을 가장 잘 이용될 수 있는 게 용도 현재 공장 아닙니까? 이 공장 쓴다는 말뜻은 뭐 있습니까? 여러 개 용도 중에 가장 좋은 걸 쓰는 거죠. 즉 용도 다양성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알맞은 용도를 쓸 수가 있더라. 두 번째 가격 다원설은 이 말입니다. 이런 분필은 한 개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만 있습니다. 그런데 땅은 이 땅이 주거일 때, 상업일 때, 공장일 때 땅값 차이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용도가 달라지면 동일한 땅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항상 뭐 있습니까? 땅값은 여러 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토지 용어에서 뭐 있습니까? 후보지, 이행지 한 적 있죠. 그러니까 이행지, 후보지 가능하다. 그죠? 일단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런 병합분할 가능성에 대한 특징이 있으면 이런 그냥 넘어가세요. 실제 시험 잘 안 나오니까. 자, 지금은 그 외에 우리 책에 보니까요. 46, 47 등등에 대한 설명이 꽤 많은데 그걸 다 보지 말고 그런 건 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4개요. 부동성, 영속성, 부정성, 개별성, 용도 다양성 이 5개만 딱 공부하세요. 자, 문제 풉니다. 아마 제가 이제 책에 있는 문제 좀 다른 문제 좀 수록되어 있거든요. 일부러 해준 목적은요. 책은 문제 풀어보시면 알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좀 중요한 내용도 있으니까 이런 거 봐주시라는 의미에서 자꾸 뭐 있습니까? 책에 있는 내용과 좀 다른 문제 자꾸 과거의 기출 문제를 자꾸 수록합니다. 자, 첫 번째 핵심이 뭐요? 우리 항상 이거죠. 이 공부하실 때 A는 뭐다 공부해야 됩니다. 부정성은 뭐라 했습니까? 토지량이 불변이라 한다. 이걸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수량의 고정성, 면적에 대한 유한성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태양, 광선, 공기, 비와 같이 자연물은 무한하여. 무한하다? 그러나 그거 맞는 건 아니죠. 그러나 뭐는 유한하다 나야 될 겁니까? 그죠? 그렇지만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다. 이건 뭐예요? 인간은 절대 땅을 만들 수 없다. 부정성 묻는 거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개별성 나왔으면 핵심 아가씨라고. 표준지 선정 어렵게 한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형성한다. 개별 분석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자, 네 번째 가치 보존력 이거 나왔습니다. 소모되지 않는다. 이거 나왔습니다. 관련된 건 뭐예요? 영속성이지. 그죠? 다섯 번째 간척지와 같이 해면을 육지를 만드는 것. 자, 이런 것은 첫 번째 국토 면적에 대한 증가시키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아니기 때문에 부정성 이론에 해당되지 않는다 써야 되죠. 그죠? 자, 부정성 이론에 해당되어진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그래서 답은 현재 5번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토지는 다시 갑니다. 부정성은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계약에 있어 법적으로 대체 가능성이 없게 만들. 대체가 불가능하더라. 무슨 성입니까? 동일한 물건이 없더라. 무슨 성? 그렇지. 개별성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는 공공성, 사회성이 뭐지? 공공성은 국가에서 마음대로 관여하는 것은 정부 개입에 대한 명분이 되어지는 거죠. 약화되는 게 아니라죠. 왜? 원래 땅은 국가 소유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요 개별 용도 관점에서 이 공급이 가능한 거죠. 그죠? 자, 요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가능하다. 왜? 이건 용도 다양성.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뭐 있습니까? 국지화, 지역적, 부분 시장. 요거 나 있죠. 이건 전부 뭐 있습니까? 예, 부동산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용의 비가역성. 비가역은 한 번 파괴되면 원래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따라서 토지 이용에 관련돼 있는 의사결정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더라. 비록 설명 없지만 이건 영속성과 서로 관련된 건데 일단 이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문제는 약간 좀 어렵다, 그죠? 그렇지만 문제 풀 때 이렇게 항상 핵심적인 키워드를 따라가시면 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분명히 부동산 특성인데 이건 다시 책을 보시면서 반드시 뭐 있습니까? 그 관련돼 있는 파생된 특징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성에 대한 특성이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